LLM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성준영입니다. 그 목요일날 LLM 강의를 진행을 하고 녹화됐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본으로 그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날 못 오셔가지고 그 녹화본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그때 강의한 그 영상을 드리기에는 뭔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좀 잠을 잔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 슬라이드 수를 보시면은 109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자체는 좀 많은 편인데 근데 슬라이드마다 좀 내용이 없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많아서 슬라이드만 많지 시간상으로는 평소랑 똑같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 지난번 디미니 때는 LLM 강의를 따로 빼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따로 빼서 아예 한 강의 통째로 LLM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즘 NLP 트렌드에서 뭐 연구든 아니면은 현업이든 그 산업계든 둘 다 보면 그 LLM 없이는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고 거의 모든 연구와 프로덕트가 그 텍스트 도메인에 대해서는 거의 LLM 기반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 내용을 따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LLM 내에서 분야도 워낙 많아가지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도 많아진 게 LLM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LLM의 세부 분야를 따지면은 또 그 각각의 분야가 워낙 많고, 또 분야별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또 그래서 한 분야당 막 엄청 깊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럼 내용도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분야를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다른 세부 분야들은 거의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별로 좀 뭐 기본적인 개념과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없어가지고 약간 마음 편하게 좀 LLM 관련 교양을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L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트랜스포머 NLP에서 강의를 했던 그 랭귀지 모델링 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 워낙 중요해가지고 LLM을 이해하는데도 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의 확률을 할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할당하다 보니까 LLM이 어떤 시퀀스를 찾고 그걸 생성할 때도 확률적으로 높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퀀스를 찾아내게 되고 랭귀지 모델링이 확률에 기반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자체를 이렇게 어떤 확률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신 예시처럼 어떤 자연스러운 시퀀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확률 값이 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텍스트 어떤 토큰을 생성할 때는 그래서 이전의 단어들을 기반으로 지금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보시는 수식과 같이 이 확률을 제일 높아지는 방향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토리그레스 모델링이라고 이거를 부르고 전에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인데 그 트랜스포머 구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i라는 인풋 토큰이 있으면은 이 인풋 토큰이 트랜스포머에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걸 기반으로 뭐 m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가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전의 시퀀스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음 토큰이 생성이 되면서 그 시퀀스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은 여기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LL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LM이 뭐냐? 뭐 LLM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 텐데 뭐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거대한 언어 모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포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은 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그 정의들을 모아서 수업해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LLM의 정의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딥러닝 모델인 건 다들 아실 테고 그 정의를 보면은 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언어 모델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어지려면은
꼭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정말 대다수의 모델들은 다 이 구조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모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또 large language 모델이다 보니까 그 모델 사이즈에 맞게 텍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pre-trained massive text data라는 정의도 할 수 있고 또 LLM을 얘기할 때는 뭔가 텍스트를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generative AI, 생성 AI라고 하죠. 그런 거를 지칭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류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LLM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랜스포머 NLP에서 그 pre-trained 된 랭귀지 모델 세 가지 아키텍처를 설명을 들었죠. 그 원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 거기서 디코더만 가져와서 만든 뭐 GPT 같은 모델도 있었고 아니면 인코더만 가져와서 만든 버트 같은 모델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뭐 학습 기법을 좀 바꿔가지고 만든 T5 모델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모델로 분리를 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정의에서 LLM이라고 하면은 어떤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LLM은 이 디코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도 있긴 한데 또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은 디코더 구조가 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란 이제 아웃풋 토큰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뒤에 있는 토큰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 셀프 텐션을 진행해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던 그 GPT-2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인풋이 주어지고 이에 기반해서 이제 아웃풋을 하나씩 만들어가죠. 또 어가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설명을 드린 랭귀지 모델링처럼 이전 단어들에 기반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렉스월드 프레딕션이라고 부르고 이전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인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토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LLM이 디코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가 LLM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중에서도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GPT 모델의 변천사를 한번 보시면은 GPT가 지금 4까지 나왔죠. 근데 GPT 1, 2, 3를 보면은 그 근본적인 아키텍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 세부적으로 뭐 학습한 데이터나 아니면 레이어 내부에서 뭐 그 위치가 조금 바뀌거나 하는 등의 뭐좀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자면은 당연히 차이가 없진 않지만 정말 큰 틀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GPT 1, 2, 3에 대해서는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쌓아올린 구조거든요. GPT-1에는 디코더가 12개, 2에는 뭐 48개, 그다음에 3에는 뭐 96개로 늘어나고 그 토큰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처럼 좀 사이즈를 키우면서 진화를 해왔고 하지만 아키텍처의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거의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아키텍처라고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 그러니까 과제에서 사용하셨던 버트 모델이 한 110M 파라미터 정도고 이제 버트 라지 사이즈가 336M 파라미터거든요. 여기서 M이 밀리언이고 B가 빌리언이어서 그 빌리언으로 환산을 하면은 버트 라지 사이즈가 0.3B예요. GPT를 보시면은 GPT-2만 하더라도 뭐 1.5B이고 GPT-3는 아예 175B죠. 그래서 사이즈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버트도 아래 버트 라지가 인코더 24개 쌓은 건데 GPT만큼 쌓아 올리면은 GPT-3만큼 96개 쌓아 올리고 토큰 사이즈 늘리고 데이터도 많이 추가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거대한 버트를 우리가 LLM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LLM을 정말 단순하게 뭐 large language 모델 그냥 큰 랭귀지 모델이라고만 부른다면은 그 의미에서는 뭐 LLM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LLM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생성형 AI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너레이팅에 여러 강조를 했던 건데, 근데 버트는 인풋 only 구조고, 얘네가 어떤 텍스트 인풋을 받을 때는 그 모든 토큰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 뭐 아무리 이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LLM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LLM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정의 입각해가지고 디코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디코더 오는 아키텍처이기도 하지만 어떤 실제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통상적으로 LLM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GPT-2가 작았잖아요. 뭐 117M, 뭐 1.5B 정도 사이즈였는데 어느 순간은 확 커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GPT-4까지 나왔고 이런 과정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그 옛날의 모델들 보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뭐 어떤 큰 모델을 풀트레인을 해요. 처음에 뭐 랭귀지 모델링을 풀트레인 한 다음에 이 풀트레인이 끝나면은 이 모델을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죠. 그래서 이 풀트레인 파인 튜닝 메서드, 그러니까 스텝 1에서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링, 뭐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풀트레인을 하고 스텝 2에서 그 일부의 라벨링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이 메서덜러지가 GPT-1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풋 포맷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각각의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따지면은 마지막 토큰을 뭐 extract 토큰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토큰을 뽑아가지고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인텔리멘트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앞뒤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서로 어떤 그 논리적 관계를 판별을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그 문장을 두 개가 주어지고 그 중간에 뭐 대림이라는 토큰으로 이제 그 두 텍스트를 분류하고 마지막에 extract 토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클래시피케이션 한 것처럼 그 위치에다가 뭐 어떤 리니어 레이어, 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줘가지고 이제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GPT-1 논문 기준, 이 논문 전에 했던 여러 방식보다 성능이 많이 오른 것을 여기서 증명을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여전히 파인 튜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아니면 뭐 시밀러리티 태스크나 뭐 다른 태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쨌거나 그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걸 하고자 할 때마다 그 태스크에 대해서 또 파인 튜닝을 해야 되죠. 그럼 리소스도 많이 들고 또 매번 파인 튜닝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인 튜닝을 해야만 또 새로운 태스크를 할 수가 있고, 그 과정 없이는 새로운 태스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처음 보는 태스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엄청 어려운 태스크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돼 라는 설명을 주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금세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LM은 이 파인 튜닝, 그러니까 이 프리 튜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따르면은 어쨌거나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라벨이 있는 데이터로 이제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이 필요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1 기준이고요. GPT-2에서는 논문 이름부터 이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고 어떤 라벨이 없이도 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GPT-2를 연구를 했습니다. GPT-2 페이퍼에 보면은 여기서 뭐 without the need to manually create and label a training dataset for each one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도 여러 가지 태스크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좀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인 튜닝 없이는
잘 하진 않습니다. 잘 하진 않는데,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얻어갈 만한 게 그 제로샷 테스크 수행 능력의 가능성 정도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그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그 번역하는 태스크인데,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게 파인 튜닝 없이 그냥 그 인풋 포맷만 맞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나름 어느 정도, 뭐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지만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GPT-2 논문에서는 말하는 게 뭐 아직 잘 되진 않지만 파인 튜닝 없이도 여러 태스크에 이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GPT-2가 1.5비잖아요. 이거를 175비 사이즈로 스케일업 하면서 GPT-3에서 말하는 게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어떤 그 언신 태스크, 그러니까 파인 튜닝 없이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 몇 개를 주면은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일단 뭐 퓨샷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제로샷, 원샷, 퓨샷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냥 제로샷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로샷을 보시면은 뭐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고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라 이게 있고 아래 바로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 제로샷이라고 하면은 그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주어지지만 예시는 없는 걸 의미해요. 그 원샷은 뭐냐? 원샷 예시를 보시면은 그 제로샷과 똑같이 설명이 주어지는데 차이점은 예시 하나가 주어져요. 그래서 예시 하나 주어져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나오죠. 퓨샷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설명이 주어지고 그 이름 자체가 퓨샷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들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변형해가지고 뭐 A샷이다 하면은 뭐 예시 8개가 주어지고 뭐 3샷이다 하면은 뭐 예시 3개가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칭을 많이들 합니다. 논문들을 보면은 뭐 A샷으로 평가를 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예시를 뭐 8개 줘가지고 프롬프트 8개를 줘서 평가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 뭐냐? 그게 뭐냐고 하면은 프롬프트 내에서 이 맥락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태스크의 설명과 이, 프로- 이 퓨전 예시들, 이 컨텍스트를 모델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거를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네 싶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 번역 태스크를 하고자 하면은 그 뭐 번역 데이터상 뭐 영어, 프랑스어 페어를 구해 와서 그거를 또 파인 튜닝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시만 뭐 몇 가지가 한 가지만 주거나 아니면 퓨저에서 몇 가지만 주더라도 파인 튜닝 없이 이걸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만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수학도 할 수 있고 뭐 오타구 정도 할 수 있고 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번역 같네요. 이게 번역인데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 컨텍스트 러닝이 이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파인 튜닝 없이도 내가 이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랑 뭐 추가적인 예시만 좀 추가한다면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고 별도 웨이트 업데이트도 없이 예시만 주고 설명만 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당시 굉장히 혁신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GPT-3가 175비잖아요. 이게 맨 위에 있는 건데 큰 모델일수록 인 컨텍스트 러닝 효과가 크다. 아래 1.3B 파라미터 이게 GPT-2의 모델 사이즈예요. 그 GPT-2의 모델 사이즈로는 뭐 제로샷을 하면은 뭐 거의 안 나오고 원샷이나 퓨샷을 하더라도 성능이 뭐 조금 오르긴 하지만 거의 안 올라요. 뭐 13B 정도로 하면은 뭐 좀 오르긴 하는데 저 액큐러시 30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근데 175B로 모델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은 성능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 사이즈가 커야만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하고 GPT-3 이전에는
모델 사이즈가 만큼 크지 않았잖아요. GPT-3가 나오면서 175배로 엄청 스케일업이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GPT-3 정도의 사이즈여만 이 인 컨텍스트 러닝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 이전에는 아마 이 개념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입증을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 사이즈가 커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뭐 예시 몇 가지 주면 당연히 더 잘하게 하죠. 뭐 사람한테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게 LL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이 예시 몇 가지만 보고 좀 잘 수행을 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래서 잘 된다. 이런 설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딥러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좀 그렇게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증명을 명확하게 한 게 좀 없는 분야이기도 한데 인컨텍스트 러닝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증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시면은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연구에서는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약간 좀 임플리시트한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한 파인 튜닝, 그러니까 명시적인 파인 튜닝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파인 튜닝 한 거고 좀 임플리시트한 파인 튜닝이면은 이 인컨텍스트 예시들이 주어지면서 그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존재해요. 뭐 마르코프 모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 컨텍스트 러닝을 추가하면은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가설이 워낙 여러 가지고 지금 논문도 많아가지고 한번 뭐 궁금하시다면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많이 키웠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랭귀지 모델의 성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 뭐 데이터도 중요한 것 같고 뭐 파라미터 모델 사이즈도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뭐 성능도 잘 나오고 또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추가하니까 더 잘 나오고 이러면 잘 뭐 여러 요인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그 퍼포먼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 논문이 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인데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이 언어 모델의 성능에는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학습에 필요한 어떤 계산량, 그러니까 뭐 연산량, 뭐 컴퓨테이션 리소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량이랑 뭐 데이터셋의 크기, 그리고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 말하는 건데 뭐 직관적으로 보면 좀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세 가지가 이 랭귀지 모델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수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뎁스랑 위스 얘기가 있는데 그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인풋 디멘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하실 때도 그거를 직접 설정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도 뭐 4개를 할 거냐, 8개를 할 거냐, 더 늘릴 건지 뭐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인풋 디멘션도 우리가 임베딩 벡터를 그냥 뭐 125 차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512로 할 거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뎁스랑 윅스를 그러니까 전체 모델 사이즈는 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하나를 늘리면은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고정한다면은 그래서 이걸 뭐 어떤 그 뎁스를 중요시하든 윅스를 중요시하든 그 차이는 뭐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래 세 가지 요인만큼은 이게 크지 않다고 하고 또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 뭐 웨이트 K 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등등 아니면 뭐 텐션 헤드와 같이 과제를 하셨으니까 뭐 알겠지만 그때 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요인들에는
아래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은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뭐 데이터 셋이 커지고 모델 사이즈도 커지고 학습을 계속하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 이런 논문에서 말하는 게 이런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스케일, 어떤 임계치를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그 각각의 그 태스크들이고 이 X축이 모델 사이즈, Y, Y축이 그 액큐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요즘도 EA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emergent ability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이런 성능이 생겼다.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emergent라고 부르고 또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AGI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자료에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모델이 좋아져 버렸으니까 지금도 뭐 GPT-4가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은 뭐 GPT-5, 6 이런 식으로 모델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점점 더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래도 어느 순간 정말 GPT-4라는 모델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ergent Ability 중에 이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왼쪽에 보시는 그 스탠다드 프롬프팅이 아까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컨텍스트 러닝에 나왔던 예시랑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냥 뭐 어떤 예시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체인 오브 섯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QA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수학 문제 푸는 건데 수학 문제랑 답만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사고 과정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프롬프팅이랑 체인 오브 섯 프롬프팅을 비교하시면은 체인 오브 섯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사고의 흐름, 그 사고의 과정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GSM8K가 이 같은 수학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체인 오브 프롬프팅 예시에 있던 그 동일한 데이터셋인데 체인 오브 프롬프팅을 하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애큐러시가 거의 4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게, 이 논문이래. 그 모델한테 단순하게 뭐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뭐 인풋이 이렇고 뭐 답은 이렇고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과정. 이 모델이 어떤 식의, 어떤 논리 흐름으로 이걸 풀어야 되냐. 그거를 명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면은 모델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 라고 주장을 하고, 뭐 실제로 그 LLM을 사용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을 좀 주면은 훨씬 더 잘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뭐 어느 순간 인컨텍스트 러닝도 뭐 잘 되고 뭐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잘 되고 트레이너 수업도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잘 되고 하니까 약간 좀 유명한 밈인데 우스갯소리로 뭐 옛날에 AI를 한다면은 옛날 기준 우리가 어떤 성능 높이고자 하면은 뭐 VC 디멘션부터 뭐 커널 추가하고 뭐 통계 모델링하고 뭐 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레이어 좀 쌓아 올리고 데이터 추가하고 그냥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잘 되니까 그냥 뭐 안 되면은 레이어 추가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모델 사이즈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사이즈는 중요한 거 아는데 이게 모두가 이 정도 사이즈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레만 하더라도 T4 GPU를 사용하는데 그 T4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학습이 빨리 안 되죠.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모델이면은 당연히 더 좋은 GPU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T4만 하더라도 이제 좀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려면은 몇백은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정말 좋은 GPU를 구매하고자 하면은 이제 개당 몇 천만 원이 들고 근데 아까와 같이 좀 큰 모델 학습하려면은 그게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단순히 몇억 몇십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몇십억이 몇백억까지 필요하고 그 이상이 또 필요하죠.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전력 소모도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자원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델 사이즈가 크면 잘 되는 거 알겠는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생각을 이제 여러 명이 해서 나온 논문이 이 Training Compute Optimal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논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고정된 뭐 플러스 예산 그냥 뭐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정된 어떤 컴퓨팅 자원이 주어졌을 때 모델 크기랑 뭐 학습 토큰 수랑 뭐 학습 스텝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조정해야지 좀 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또 여기서 맞는 게 이 춘칠라 스케일인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그뭐 모델 크기나 학습 스텝과 같이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야지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 나간 게 이 논문이고 그 실험 결과 뭐 모델 크기를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어떤 데이터셋의 확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커져봤자 이게 언더 트레인 된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크지만 그만큼 학습을 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델 사이즈를 키워 나가는 것보다 이 모델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 플롭스 예산이 주어졌을 때 모델의 파라미터랑 그 학습 토큰 수를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지 좀 이 조합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 라마 모델 비교한 건데 라마 2가 있고 라마 3가 있어요. 이게 라마 3가 성능이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은 라마 2가 2.1 테라토큰, 라마 3가 15 테라토큰이에요. 학습 데이터가 라마 3가 7배는 더 많죠? 근데 넘버 파라미터를 보면은 라마 2가 7B, 13B, 70B고 라마 3가 8B, 70B예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그 모델 크기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7배나 가까이 늘리니까 성능이 훨씬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모델이 8배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GPT-3의 175배에 비해서 훨씬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8배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성능도 더 잘 나온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프로젝트 하실 때도 뭐 당연히 모델 사이즈가 중요하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할 수 있을지 양질의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로 보통 학습을 하고 또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또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은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은 쓰레기가 나온다. 당연히 좋은 걸 넣어야지 좋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코퍼스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웹페이지에 있는 대화랑 아니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랑 뭐 어떤 SNS 대화 기록이랑 뭐 논문 데이터만 넣으면은 뭐 해당 데이터 관련된 태스크는 잘 하겠지만 내가 이 LLM한테 코딩을 시키고 싶다 하면 당연히 잘 못하겠죠. 왜냐하면 코드 데이터를 별로 못 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논문에 있는 그 텍스트의 종류랑 코드, 파이썬 코드처럼 뭐 그런 코드에 있는 텍스트의 종류랑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분야에서만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태스크를 LLM이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또 LLM이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코퍼스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뭐 코퍼스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특정 태스크, 뭐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태스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관련된 코퍼스의 비중이 당연히 확대를 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 다양성 확보하고 또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이 퀄리티의 이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T4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필터링을 진행하고 또 중복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흉내낼 수 있는 LLM인데 그럼 걔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걔의 말투로 구성이 된 어떤 대화 데이터셋을 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럼 걔한테 무슨 말을 시키든 그 중복된 데이터를 워낙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말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 모델의 성능이나 아웃풋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중복을 제거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당연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웹페이지부터 뭐 위키피디아, 뭐 SNS, 뭐 코드, 뭐 책 등등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요즘에 학습이 된 LL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실제로 뭐 그런 말이 나오죠. 뭐 GPT가 사실상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근데 이게 워낙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든 데이터를 모으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냐면은 이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이 부산대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검사기가 있고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옛날 뉴스인데 여기서 한 IP에서 한 달에 500만 회 이상 이 검사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한 명이 한 달에 500만 회 이상 검사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맞춤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들조차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누가 봐도 그 번역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악의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요즘에는 크롤링이 아예 안 되죠.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는 그 웹 스크래핑이 이제 거의 안 돼요. 뭐 생성 AI 시스템, 뭐 LM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고 챗GPT 이후로 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에 대해서 한때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비용 없이 데이터를 긁어가거나 아, 비용 없이 데이터를 긁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사이트들이 좀 반감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왼쪽 자료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거의 규제가 없었죠. 그 리스트릭션이 거의 없어가지고 마음껏 긁어올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NLP를 처음 접하고 좀 관련 프로젝트를 한 게 2020년 말 2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롤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사이트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크롤링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은 크롤링이 잘 됐는데 요즘에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사이트는 크롤링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막아가지고 크롤링 하기도 어렵고 또 이미 기존에 학습을 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스의 데이터들이 이제 유료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도 데이터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뉴스 데이터 가져오고 또 코딩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스택 오버플로우랑 또 계약을 하고 또 레딧이라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미국의 거의 최대 온라인 규모 커뮤니티거든요. 엄청 큰 커뮤니티인데 이제 여기랑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아예 어떤 단체랑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요즘 산업계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많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많잖아요. 특히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어디랑 뭐 체결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그 다른 아이쿠 사람들도 보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많이 취하냐 하면은 이 synthetic 데이터라고 합성 데이터죠, 번역을 하면은. 근데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LLM이 텍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LLM을 사용해가지고 이 생성한 synthetic 데이터, 이 합성 데이터를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알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만 만들어 놓으면은 LLM이 알아서 이 데이터를 만드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휴먼 레이버, 그러니까 인간 노동 없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면서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EAC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뭐 단순하게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글을 생성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떤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데이터는 있는데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LLM한테 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뭐 레이블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개입을 없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퀄리티의 문제도 생기고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설명을 드린 랭귀지 모델링 개념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LLM한테 정말 단순하게 뭐 어떤 뭐 뉴스 기사를 생성해줘. 좀 단순하게 말을 이렇게 전하면은 LLM이 뭐 나름대로 그럴싸한 뉴스 기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어를 확률로서 이해를 하고 또 가장 자연스러운 시퀀스를 찾아 나가면서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LLM이 그 아웃풋을 출력을 할 때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뉴스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뉴스 기사 중에서 정말 확률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기사를 생성하겠죠. 또 생성을 하면은 여기서 프롬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 그 인풋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같은 인풋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노이즈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인풋이 같으니까 이에 기반한 그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한 부류의 그 거의 균질한 데이터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만들어지고, 당연히 퀄리티도 당연히 그냥 막 만들면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센서리 데이터를 잘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REAC에서도 보여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정적인 영화 리뷰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단어들을 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하고 뭐 예시 몇 가지 주고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기준을 따르면서 어, 그 만든 부정적 단어들이 여기 2번에서 쓰이는 것 같네요. 뭐 the writing style of the review should be intense 이런 식으로 아닌가요? 아니네요. 그 첫 줄에서 쓰이네요. Please generate a movie review to show your disappointm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정적 단어들을 생성하고 이거를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추가하고 예시도 주고 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좀 고품질의 신세력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는 아직까지는 있다는 게 좀 지배적인 평가거든요. 쓸세리 데이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말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정말 책에서 가져온 데이터라든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뉴스에 최근에 나온 건데 합성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은 좀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논문에서는 뭐 이걸 막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하고, 근데 뭐 막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정설이 뭐 아무리 synthetic 데이터를 잘 생성하고 이게 좋아도 이것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해야 된다지 이것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실제 데이터에 뭐 GPT-4와 같은 좀 좋은 LLM으로 생성을 한 합성 데이터 이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학습을 많이 합니다. GPT-4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사실 그 아이스티를 먹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쏟아졌네요.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마시고 있었는데 쏟아져가지고 뭐 이따 치우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현재 트렌드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뭐 GPT-4와 같은 좀 그런 성능이 좋은 LLM을 통해 가지고 생성한 합성 데이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많이들 트레이닝을 합니다. GPT-4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아이쿠 1학기 때 아이쿠 활동하면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에서는 GPT가 아니라 그 클로드의 그 하이쿠라고,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모델이지만은 GPT만큼은 성능이 좋지 않아요. 걔를 왜 활용했냐 하면은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GPT보다 걔가 훨씬 더 싸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지. 사실 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은 GPT-4와 같이 좀 좋은 모델로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논문이나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말고 실제 회사에서도 GPT-4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더라고요. 그 데이터 얘기는 여기까지고, 얘네 LLM보다 그냥 제가 흥미롭게 봤던 얘기여가지고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메타에서 라마를 오픈소스로 그냥 공짜로 공개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얘네가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 메타는 왜 오픈 AI 같은 모델이랑 다르게 모델을 전부 공개할까? 왜 이거를 오픈 AI처럼 뭐 어떤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메타가 왜 이걸 공개할까에 대해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랑 약간 저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라마를 AI 인더스트리에서 이 LLM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LLM 관련 논문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LLM 연구가 라마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도 LLM 뭐 사용하느냐 하면 라마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무료로 공개돼 있으면서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모든 연구들이 이 LLM을 기반으로 하고, 그 LLM 인퍼런스 최적화라고, 이 모델이 인퍼런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빠르지 않으면 당연히 실험할 때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뭘 물어봤는데 답변을 느리게 오면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런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 차원에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퍼런스 최적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도 뭐 라말 기준으로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좀 LLM이 라말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라말을 이 LLM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라마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마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라마라는 모델에 대해서 그 메타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마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라마를 잘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라마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러니까 라마로 어떤 서비스까지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가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좀 비즈니스적인 이유인데 그 메타의 BM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AI와 같은 AI 회사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픈AI가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실제로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얘네의 수익 창출 구조를 보면은 챗GPT 구독 한 달에 하나로 한 3만 원이죠. 그 구독료랑 또 얘네의 API를 사용하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뭐 실습 때 하셨을 텐데 실습 때 진행하셨던 그 코드도 제가 결제해가지고 API 키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린 거 굉장히 값싼 모델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셨을 때 0.1달러도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GPT-4 같은 모델들은 돈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그 챗GPT 구독료랑 그 API 비용, 그래서 이런 걸로 돈을 버는데 메타는 다르죠. 그러니까 메타는 근본적으로 AI 기업이 아니잖아요. 얘네 보면은 메타버스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스레드가 메타 건가요?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BM 자체가 광고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픈AI랑 다르게 라마를 공개해도 매출에는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오픈AI가 GPT를 공짜로 공개한다 하면 아무도 구독을 안 하고 또 API도 당연히 돈이 안 나가겠죠. 그럼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이 BM의 차이 때문에 메타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은 좀 저의 생각인데 기업의 이미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애초에 뭐 소프트웨어나 AI나 이 생태계 자체가 오픈소스로 커져왔다가 요즘에 오픈 AI처럼 좀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오픈소스가 이렇게 발전을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러니까 서로의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그걸 활용하고 그로부터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아니 이렇게 오픈소스로 발전을 해왔는데 너네는 이거 왜 공개 안 하냐? 그럼 니네 공개 안 하면 이거 AI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오픈AI한테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공개했고 이 공개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 연구도 하고 회사 프로젝트에도 뭐 적용을 하고 아니면 그냥 LLM을 뭐 취미로 좀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게 가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메타에 대해서 좀 더 호감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사실 라마가 GPT보다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마도 어떤 뭐 챗 GPT처럼 구독화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챗 GPT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내가 뭐 비슷한 비용을 내면서 더 안 좋은 모델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량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사용량 늘릴 수도 있고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클로스드 소스,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모델 공개 안 하는 데를 클로스드 소스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느냐, 이거보다는 뭐 기업의 이미지적으로도 약간 오픈 소스의 선두주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좀 메타 라마를 공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LM 파인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그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보시면은 과제 3에서 하셨던 게 추가적인 레이어를 쌓은 거죠. 이미 학습이, 그러니까 버트가 있고 그 버트 위에다가 이 클래스파이 하나를 추가해서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벨링이 그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과제 5에서 하셨던 게 그 텍스트 포맷을 변경해가지고 파인 튜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는 뭐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인데 그 얼리컬이 있고 서머라이즈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서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저 과제 5에서도 앞에는 뭐 사용자의 대화 그 중간에 뭐 우리가 unused 토큰 하나 넣었죠. 그 토큰 다음에 그 공감을 하는 그 답변을 출력하도록 제가 파인 튜닝 했잖아요. 그래서 1번처럼 그 위에 추가적인 클래스 파일을 추가해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텍스트 포맷을 제가 적절하게 변형해가지고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파인 튜닝 패러다임은 이렇게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앞에 있던 두 가지 예시도 다 그런 차원의 파인 튜닝이잖아요. 여기도 클래스 파일만 추가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요약을 잘하고자 하도록 파인 튜닝 하는 거고 이번에 과제 5회에서 나갔던 게 공감하는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인풋으로 막, 아, 나 뭐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말 안 하고, 파이썬 코드 이거 어떻게 구현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잘 안 알려주겠죠? 파이썬 코드 어떻게 구현해야 되라고 말하면은 아마, 파이썬 코드를 구현해야 된다니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공감을 하도록 파인 튜닝이 됐으니까 그런 답변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 한 가지만 좀 잘하기 할 수 있도록 좀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하나의 태스크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LLM의 캐파빌리티를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LLM은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앞에서 그 뭐 인컨텍스트 러닝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챗GPT한테 뭐 글도 써달라고 하고 코딩도 해달라고 하고 요약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시키죠. 근데 보면은 뭐 당연히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다들 뭐 잘 하잖아요. 그래서 LLM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 LLM의 캐파빌리티 중에서 정말 일부분만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싶어서 모델 사이즈 키워가면서 학습을 하고 했던 건데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잃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전의 파인 튜닝 메소돌로지는 이 LLM의 이 generaliza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그 capability를 좀 저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LLM 파인 튜닝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instruction fine tuning이라고 이름 그대로 뭐 어떤 유저의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시키는 방법도 있고 alignment tuning이라고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에 얼라인이 잘 되도록 생성하도록 파인 튜닝 하는 경우도 있고 뭐 resource efficient fine tuning이라고 이 모델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학습시키는데 자원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적은 자원으로 잘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인스트럭션 튜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막 허깅 페이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LLM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LLM을 들어가든 간에 뭐 다 그런다고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LLM들을 보시면은
그냥 LLM이 있고, 뭐, instruct, 뭐, IT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메탈, 그 왼쪽 자료 기준으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그 메탈라마 3.18B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LLM이고, 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일반 랭귀지 모델이고, 그 아래 인스트럭트 붙은 게 이 인스트럭트 버전, 인스트럭션 튜닝이 진행이 된 버전이거든요. 그럼 이 두 모델의 답변 차이를 보면은 인스트럭션 튜닝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직접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그냥 랭귀지 모델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보시면은 뭐 My name is Julian and I like to라는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Make things 뭐 I'm a software engineer 이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가요. 근데 이게 원래 랭귀지 모델링이 하던 거죠. 강의 시작할 때 랭귀지 모델링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전 시퀀스에 기반해서 그냥 다음에 확률적으로 올 가장 그럴싸한 토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방식의 랭귀지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시퀀스가 My name is Julian and I like to면은 그 이후에 뭐 계속 이 줄리안에 대한 사람을 이어나가도록 설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자연스럽겠죠? 이게 일반 버전이고 아래에 있는 인스트럭트 버전한테 시키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뭐 That's great to hear 이러면서 뭐 자기 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채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My name is Julian and I like to라는 말을 했는데 얘가 진짜 뭐 나랑 대화하듯이 답변을 하죠. 다음 예시에서도 뭐 Why do so many people use Python for deep learning 이런 식으로 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느냐 질문을 하면은 이제 아래 인스트럭트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뭐 ease of use, 뭐 dynamic typing,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위에 예시를 보면은 계속 말이 이어나가요. 뭐 나는 딥러닝의 초보고 나는 사람들이 왜 파이썬을 어, 이-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확장을 시키죠. 약간 이 예시만 봐도 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챗GPT를 보면은 답변을 이렇게 아래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그 기존의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위에 있는 문장처럼 뭐 Stanford University is located in 뭐 빈칸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전 시퀀스 기반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만 하는 이 랭귀지 모델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쿼리,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스트럭션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진화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이거든요. 그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저를 도와주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유저의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랭귀지 모델링에 의거해서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어나가게끔 학습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개념이고 아래 예시도 보시면은 6살짜리 아이한테 그 달을 착륙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몇 문장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인스트럭트 GPT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는 모델인데 실제로 설명해주잖아요. 근데 GPT-3를 보시면은 그 프롬프트에서 답변을 안 하고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8살짜리 아이한테 뭐 중력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나의 지시사항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시사항과 유사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만들어내죠. 정말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플랜이라는 모델 발표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언신 태스크에 대해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들을 다 인스트럭션 템플릿 형태로 바꿔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인풋 포맷 자체를 애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인스트럭션 포맷으로 바꿔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한 논문이고 이 플랜티 5가
전 설명을 드렸던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T5에 이 플랜의 방법론을 적용한 거거든요. 적용한 모듈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보시면 애초에 인스트럭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하기 전에는 뭐 질문이랑 뭐 옵션이랑 주어지면은 답변을 하지 않아요. 답변을 하지 않는데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질문이 들어왔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답을 찾아 나가고 이 주어진 옵션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는 유저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주어진 시퀀스 내에서 말을 이어나가는 그런 LLM에서 실제로 어떤 유저의 의도에 맞게끔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LLM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인스트럭션 튜닝 하려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모으기도 쉽지 않고 GPU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는데 라마래 메타가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괜찮다. 얼마 필요하지 않고 양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데이터 1K 1000개면 충분하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충분하냐 하면은 LLM이 풀트레이닝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대부분의 지식을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인스트럭션 튜닝은 그냥 그러니까 유저 사용자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어시스턴트 스타일을 학습하는 간단한 프로세스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면은 그 트레이닝 엑샘플의 개수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2K 정도, 2000개만 있어도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에서는 이 퀄리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필터링을 한 데이터랑 필터링 하지 않은 데이터랑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 필요하지 않고 그냥 양질의 데이터, 하이 퀄리티 데이터 조금만 준비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이 그 풀트레인 때 이미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학습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이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작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만큼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세이프티 측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 내가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얘한테 좀 비윤리적인 걸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좀 취약한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적어도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정말 좀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은 뭐 1K 1000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은 어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이 퀄리티 데이터 조금만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정말 하이 퀄리티 데이터 조금만 확보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같은 한계점도 있고 또 한 가지 한계점이 이거는 이 논문이 아니라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 자체 한계점인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수행한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서 뭐 이런 태스크는 이 세 개의 옵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명확한데 명확하지 않은 태스크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글쓰기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정답이 있다고 볼 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글 쓴 걸 보면은 그 퀄리티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근거도 탄탄하고 그런데 어떤 글은 그러니까 흐름도 매끄럽지 않고 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딱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뭐 얘는 뭐몇 점이고 얘는 몇 점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뭐가 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스트럭션 튜닝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좀 답이 열려 있는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링은 모든 토큰 레벨의 실수들을 똑같이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도 그 아바타에 대한 문장인데 그 판타지를 어드벤처라고 하면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쇼를 뮤지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장르가 달라지는 거니까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근데 랭귀지 모델링의 그 object function을 생각하시면은 똑같이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고, 그러면은 좀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들을, 그러니까 뭐, 이 오픈엔드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인스트럭션 튜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아래 보시는 예시처럼 내가 뭐, 누굴 어떻게 왕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비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스트럭션 튜닝만 시키면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스트럭션을 잘 써야 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이 그냥 그 유저의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한 건데 그걸 넘어서 좀 인간이 중요시하는 가치들 뭐 정직성 뭐 헬프네스 뭐 윤리성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파인 튜닝 해야 되냐 그럼 필요한 게 이 RLHF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드백에 기반해가지고 수행하는 원래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IST 마시느라 잠깐 끊겼네요.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 GPT를 보시면은 이제 답변하면 안 되지만 답변을 그대로 하는데 챗 GPT는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안 된다. 굉장히 왕따시키는 것은 뭐 큰 잘못이 있으며 뭐 이렇게 좀 인간의 가치에 부합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강화학습 내용 좀 하고 소식이 복잡해져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텝 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텝 1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모델 하나 만들어지고 스텝 2에서는 이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리월드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스텝 1에서 만든 이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요. 그래서 A란 답변은 몇 점이고 B란 답변은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답변별로 그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리월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서 랭구에지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아웃풋을 넣으면은 걔가 몇 점인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스텝 2까지 스텝 2에서는 이 리월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스텝 3에서는 그 스텝 1에서 만들었던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LLM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얘가 답변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성한 답변에 대해 스텝 2에서 만든 그 리월드 모델을 가지고 리월드를 계산을 해요. 여기서 리월드를 약간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강화학습 기법을 활용해서 그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 리월드 모델 학습을 하고 이제 스텝 3에서는 이 리월드 모델을 사용하여 스텝 1에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하는 모델을 최적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각각의 텍스트별로 이 점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성 모델이 있고 답변을 하면은 리월드 모델에서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주면은 강화학습 기법으로 이제 가 최적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RH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답변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사용자 친화적이잖아요. 좀 다정하다고 해야 되나? 뭐 맞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아무튼 친절하죠. 근데 사실 이 유저의 요청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모티콘 추가하고 뭐 hey 뭐 CS 224 and peeps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단어들 안 써도 되는데 되게 좀 친절하게 말하는 게 보이죠. 좀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어뢰 HF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5가지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냥 파인 튠드가 있고 PPO가 원래 HF인데 원래 HF로 학습을 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으로만 학습한 모델 답변을 보시면은 그냥 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원래 HF에 기반해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을 보시면은 뭐 1, 2, 3, 4, 5 해가지고 그 포맷도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고 디테일도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뢰 HF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인간이 선호하는 그런 답변들의 얼라인 궤도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얼라이먼 튜닝, 그러니까 뭐 어뢰 HF 얼라이먼 튜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문제가 자원이 워낙 많이 필요해요. GPU도 많이 필요하고 돈 많이 들고 뭐 전력 소모도 심하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고 데이터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죠.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나는 이 정도의 자원이 없어. 나는 파인튜닝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튜닝, 뭐 리소스 에피션 파인튜닝이라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 페프트입니다.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튜닝, 페프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파인튜닝 할 때 모든 파라미터를 전부 튜닝하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모델 사이즈가 8비다. 모델에 80억 개 매개 변수 있다 하면은 내가 그 80억 개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80억 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그냥 일부분만 업데이트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들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적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갈아 끼우면 돼요. 뭐 내가 뭐 QA도 하고 싶고 뭐 서머라이제이션 하고 싶으면은 뭐 QA에 맞게 그 소스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뭐 서머라이제이션도 그 서머라이제이션만 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 몇 개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소스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댑트 튜닝이 있어. 얘는 뭐냐 하면은 기존의 모델에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작은 거 하나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댑터를 끼워가면서 파인 튜닝하고 그 어댑터 내에 있는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으면은 뭐 A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A라는 A 어댑터가 있고 B라는 태스크가 있으면은 B라는 어댑터가 있어서 그냥 각각의 어댑터를 파인 튜닝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할 때는 A 어댑터를 끼고 B 할 때는 B 어댑터를 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 페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법이 이 로라라고 있거든요. 이 로랭 어댑테이션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수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랭크 디컴포지션 행렬 2개가 있거든요. A랑 B가 있으면은 이 A랑 B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따로 학습을 하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끝난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이 파란색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이 A, B 2개를 더하는 식이에요. 더하는 식이에요. 이 A랑 B를 곱하면은 A가 얼 곱하기 K, B가 D 곱하기 얼이어서 곱하면 얼 곱하기 죄송합니다. B가 둘이 곱하면은 이제 D 곱하기 K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랑 쉐입이 똑같아요. 그래서 A랑 B 2개 곱한 것을 그러니까 매트릭
매트릭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를 이제 프로츄링 웨이트에 더하면은, 어, 그 상태로 이제 인퍼런스를 하면 되고, 근데 딱 봐도 그 A랑 B에 들어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좀 많지 않잖아요. 그 D 곱하기 K보다 R 곱하기 K 더하기 D 곱하기 R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GPT-2를 파인 튜닝 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어요. GPT-2가 354M인데 그거보다 거의 어, 한 1000배는 더 적은 0.35M만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PT 정도의 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로라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적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능이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내가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수는 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이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프롬프트에 그 프리픽스로 앞에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파인 튜닝 하는 거고 얘도 그러면은 태스크 ABC가 있으면은 ABC별로 그 앞에 붙는 그 프롬프트를 파인 튜닝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직접 만든다 하면은 뭐 answer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직접 만든 이 자연어로 이루어진 디스크리트한 프롬프트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그 부분을 아예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되게 적잖아요. 이 프롬프트 앞에 붙는 이 몇 개의 벡터들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그 efficiency 효율성 관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 정확도를 희생하는 대신에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8비다, 그러니까 뭐 8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파라미터가 보통은 플로팅 포인트 30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티저로 바꾸면은 훨씬 그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플로트 32는 4바이트인데 인트가 몇 바이트였죠? 1바이트였나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메모리 자체가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할 양도 줄어들고 이제 뭐 램, GP 메모리도 훨씬 더 적게 필요하고 훨씬 더 연산이 간단해지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과제 유비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모델도 퀀타이제이션이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퀀타이제이션을 적용 안 하면은 그게 플로트 16이어가지고 근데 모델이 9비거든요. 90억 개. 그래서 9비에 플로트 16이면은 거의 20GB여서 그 T4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T4가 제일 기어로 16GB까지인데 T4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플로트 4로 퀀타이제이션을 한 모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플로트 16에서 플로트 4로 변환되면은 그 모델 사이즈가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GB에서 이제 4분의 1, 5GB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퀀티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LM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알코 프로젝트 할 때도 퀀티테이션 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GPU가 없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 패스트 방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는 거는 뭐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럼 한 가지 태스크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엔 뭐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얼라이먼트 튜닝을 많이 하는데
뭐 로라 같은 걸로 뭐 태스크별로 파인튜닝 하는 게 왜 하는 거냐?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는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이 뭐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고, 아니면 뭐 태스크별로 이 로라 매트릭스나 아니면은 이 어댑트 모드를 학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애초에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그냥 로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하나의 태스크,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나의 태스크로 생각하면은 그걸 하는데 로라 매트릭스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패스트가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방법들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얼라멘 튜닝을 할 때도 그냥 그 로라 매트릭스 같은 걸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좀 산업, 그러니까 회사 얘기를 하자면은 각각의 회사별로 물론 다양한 산업을 하지만은 각자의 도메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면은 뭐 금융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당연히 많이 하고, 또 뭐 법률 회사면은 법 쪽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LLM 학습을 시킬 때 얘네가 막 다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 뭐 법적이면은 그냥 자기 법적 태스크, 법적 데이터만 잘 이해하고 뭐 관련돼서 뭐 판례 찾기나 법률 문서 요약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 되고, 또 금융회사도 그냥 금융 지식만 잘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 특화된 그런 모델을 만들 때도 그럴 때는 태스크가 굉장히 내로가 돼 있고 그 태스크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만 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파인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 산업계 얘기를 하면서 산업계랑 이제 아카데미아, 이 학계,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학계 얘기, 학계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카데미아 이 학계에서는 노벨티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내가 내려면은 그 논문이 학회에 억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셉이 되고 이제 리젝이 안 돼야 되는데, 리젝이 되는 이제 가장 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 노벨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한 연구 뭔지 알겠는데 이 전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전에 비슷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너가 너 연구에서 좀 새롭게 이 학계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의제를 해요. 노벨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모델, 그러니까 내 방법론이 좋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크 성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더스트리, 그 산업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선 그 아니, 인퍼런스 스피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론을 활용하면은 성능이 너무 잘 나와. 근데 얘를 사용하려면은 그러니까 GPT한테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물어봐야 돼가지고 성능은 잘 나오는데 답변을 얻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이러면은 서비스에서 실제로 LLM이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뭐 내가 뭔가 요청했는데 답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 사용 안 하겠죠.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뭐 그냥 내 걸린 거 아니나 하고 꺼버릴 테니까. 속도가 근데 또 서비스를 구하면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인퍼런스를 빠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학습을 시키는데 GPU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전부 다 돈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비용이 많이 나오면은 결국 ROI가 많이 남지 않잖아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이프티 엄청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챗봇이 좀 비윤리적인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 알려줘가지고 사용자가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거는 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냥 단순히 어떤 벤치마크의 성능보다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에서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또 이런 벤치마크들을 보면은 뭐 어떤 수학 문제 잘 풀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거나 코딩을 잘 하거나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어, 사용자의 인스트럭션들을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사용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회사 내부의 문건들에 대해서 좀 QA를 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도 이 벤치마크에서 평가하는 그 QA 요소들이랑 우리 회사의 QA 챗봇을 잘 만드는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어, 지난번 강의 때 황상민님께서 설명해 주신 라그가 있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번 강의 덕분에 좀 이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모델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GPT-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델도 크고 학습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답변을 하라고 해도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식도,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알고 있는 게 많고. 근데 좀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 라그 같은 경우에, 라그를 활용하면은 그 도큐멘트가 주어지죠. 그 널리지 베이스에서 도큐멘트를 가져와서 얘한테 주고 그걸 기반으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작은 LLM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좀 힌트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업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 기업 내부 문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건들을 기반해서 질의응답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라그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요즘 라그가 거의 메인 트렌드 중에 하나 아닌가.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한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생성형 AI 관련 뉴스 중에 좀 재밌게 본 건데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 XAI라고 거기도 AI 모델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럭 그 GROK라는 모델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든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인데 또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런 세이프티 측면에서 뭐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만들었어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트럼프가 총 들고 있는 사진 생성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만들게끔 방지하지 않고 냅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왼쪽은 좀 옛날 뉴스예요. 구글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가 만든 건데 좀 아인슈타인을 생성한 건데 흑인으로 생성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려고 좀 모델에 강한 바이어스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흑인이 아니신 분들도 다 흑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AI를 좀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랑 꽤 관련이 없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사원 영역이 있어가지고 본인들만의 도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 때가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법률 쪽 산업인데, 그러니까 법 특화된 LLM을 만들어가지고 뭐 법률 정보 제공, 뭐 판례 검색, 뭐 뉴스 제공, 뭐 판결 요약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한 케이스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문제만 잘 푸는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수학 공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좀 사용자가 제공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 쪽도
블룸버그 GPT라고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그 블룸버그라는 회사에서 좀 만든 모델이고, 이제 금융 도메인 특화 L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어떤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뭐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좀 우리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LLM을 만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캐릭터 챗봇이라고 어떤 특정 뭐 일론 머스크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실존 인물은 물론 뭐 해리포터, 뭐 슈퍼마리오처럼 어떤 상상 속의 캐릭터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들어서 배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금융 특화된 블룸버그 GPT가 뭐 코딩을 잘할 필요 없겠죠. 애초에 막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뭐뭐 코딩해줘라는 사람은 없을 테고 설령 뭐 코딩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뭐 이 은행 앱 들어와서 그 AI한테 코딩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그 LLM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 안 하겠죠. 아니, 뭐 당연히 금융 어플리케이션인데 왜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걸 하고 있냐라고 뭐라 하겠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금융 특화된 LLM이니까 코딩을 잘하면 뭐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뭐 매스 GPT 같은 경우에도 뭐 얘가 굳이 글쓰기를 잘할 필요가 없고 뭐 캡틴 아메리카 LLM 챗봇이라 하더라도 얘가 막 한국사에 대해서 잘 알 필요 없겠죠. 오히려 잘 아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LLM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는 사실 본인들의 분야 내에서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게 좀 금융이나 뭐 법률 쪽은 좀 전문적인 용어나 문맥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학습을 하고 네, 챗GPT처럼 모든 걸 좀 잘하기 위해 좀 개발이 된 그런 초거대한 LLM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해당 도메인의 업무만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많은 회사에서 LLM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M하고 B가 많이 나오는데 M은 100만이고 B는 10억인데 그래서 1000M이 1B고 1000B가 1T예요. 좀 우리가 좀 작은 LLM, 뭐 스몰 LLM이라고 하죠. 좀 작은 LLM이라 하면은 보통 7B 이하, 뭐 저희 파이 1.5처럼, 뭐 1.3B, 파이 2처럼 2.7B 모델. 얘네는 보통 온디바이스 AI를 해가지고 좀 그 리소스 이피션트하게 학습이 되는 좀 작은 LLM이고 많이 사용하는 LLM은 이 7B에서 9B 정도예요. 라마 같은 경우에 뭐 7B, 8B가 있었죠. 이제 그 정도 사이즈를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70B 이상부터는 정말 좀 커지기 시작하는데 GPT-4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1.76TB예요. 1.76T이고 그래서 이게 1760B거든요. 그 라마가 한 7, 8B인데 1760B면은 모델 사이즈 자체가 거의 한 200배죠. 그래서 뭐 GPT-4가 애초에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가 뭐 여러 가지를 잘 하게 되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 LLM들을 만들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이벨루에이션 방법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게 벤치마크인데 벤치마크가 뭐냐? 벤치마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정말 좋은 모델인지 어떤 모델이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인데 벤치마크는 약간 LLM의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 하면은 이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수험생들의 이 학습 능력, 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고정이 된, 표준화가 된, 표준화가 된 시험 방식이잖아요. 벤치마크를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를 활용하면은 이 여러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고 또 어떤 모델이 어떤 모델보다 또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어, 뭐 수학 문제를 잘 푼 LLM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언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 수학 관련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벤치마크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MMLU가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한때 막 제미나이를 얘기하면서 이게 많이 나왔죠. 제미나이가 뭐 MMLU 태스크에서 몇 점을 넘었는데 처음으로 이 인간의 퍼포먼스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벤치마크이고 아니, LLM이 어떤 그 종합적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셋 구성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기술과학 질문부터 뭐 사회과학까지 뭐 법 관련된 질문들도 있고 약간 뭐 SAT 관련 문제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LLM의 좀 일반적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MMLU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벤치마크로는 이 트루스포 QA가 있는데 얘는 허위 정보 인식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목적이고 뭐 아래 보시는 이 음모론처럼 이 LLM이 일반적인 오해에 기반해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출력하는지 안 하는지 얘네를 측정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레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벤치마크인데 이 문제들을 보시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이 대수, 정수론, 확률, 기하 등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예요. 이게 벤치마크라기보다는 좀 이밸루에이션 플랫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실제 시나리오에서 좀 익명의 챗봇 두 개가 답변을 보여주고 이제 그들 간에 어떤 LLM이 답변을 잘 생성하는지 선택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챗봇 아래에다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쳐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은 모델 두 개가 동시에 나와서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좀 질문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질문하다 보니까 벤치마크보다는 어떤 LLM이 실제로 이 사용자가 선호하는지 이 사용자가 직접 어떤 모델이 좋다를 평가하고 직접 프롬프트 입력하니까 여기서 성능이 잘 나온 모델은 약간 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라고 좀 휴리스틱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설명해줘 라는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답변 두 개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 선택한 다음에는 어떤 모델이 이 답변을 출력한 건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챗봇 아레나 이 플랫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여기서 리더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선택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모델이 선택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그 리더보드가 있는데 그거를 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LLM에서 저주라고 많이 활용하는 평가 방식인데 그 기존의 이 벤치마크들 이런 벤치마크의 평가하는 방식이랑 이제 거기서의 기준이 이 사용자가 실제로 선호하는 이 LLM의 답변이랑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LLM이 글쓰기를 잘 하는지 평가하고 싶어. 평가하고 싶으면은 이게 어떤 벤치마크처럼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그 뭐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LLM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신 예시에도 그러니까 뭐 예시 세 가지를 알려줘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두 모델이 답변을 하고 실제로 LLM이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보통 GPT-4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 답변의 퀄리티를 평가한 사례들이 논문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LLM 에이전트인데, 사실 이 분야도 너무 방대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 세미나 때 아예 따로 세션을 빼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LLM 에이전트에 이걸 왜 사용하느냐, 그 목적을 생각하면은 좀 업무 자동화랑 좀 복잡한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어, 챗GPT한테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텐션에서 올리는데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다음 주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일정을 잡고 팀원들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매일 발송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이걸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이제 그 캘린더를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중에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을 하고 팀원들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매일 발송하려면은 그 메일에도 그 이메일에도 들어가서 이제 메일 쓰고 발송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LLM 에이전트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그 사용자 요청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뤄나갈 건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도구를 활용할 때가 있잖아요. 방금의 케이스에서는 뭐 캘린더 열람이랑 뭐 이메일인 것 같은데 도구를 활용을 하고 또 만약에 가능한 시간대가 없어요. 가능한 시간대가 없으면은 다른 시간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이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처럼 좀 복잡한 업무를 좀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LLM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 에이전트는 유저 리퀘스트를 입력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플래닝을 하고 이제 툴도 활용하고 또 이게 한 번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플래닝이라고 하면은 플래닝을 할 때 이제 여러 스텝을 나눠가지고 이걸 수행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스텝 많다 보니까 그 이전 스텝의 결과물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에이전트가 이 웹 에이전트가 있는데 뭐 어디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거나 또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이와 같이 또 웹사이트 내에서 아주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LLM 에이전트고 코딩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좀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코드를 작성해줘 아니면은 내 코드에서 에러가 났는데 이거 에러가 왜 났는지 분석하고 수정해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게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도 이거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고 또 코딩을 하고 에러 있으면 에러 찾고 또 버그 픽스하고 QA 평가도 하고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챗GPT가 하나의 아웃풋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눠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고 또 외부의 툴도 활용을 하고 또 뭐 설명하자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한 이 코딩 에이전트가 있다. 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게이밍 에이전트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뭐 LLM 이 철권도 하고 막 GPT 3.5랑 막 라마 3랑 이렇게 철권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팅을 보면은 의외로 GPT 3.5가 상위권에 있어요. GPT 4가 더 낮고. 근데 그 철권을 지켜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철권이라는 게 이 바로바로 공격을 하고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GPT 3.5가 상대적으로 이 모델이 좀 작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서 GPT-4보단 잘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등장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이 리서치 에이전트라고
사카나 AI라는 그 일본 단체에서 AI 사이언티스트 만들었는데 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LLM이 혼자 하는 건데 이 에이전트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노벨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주제인지 확인을 하고 아이들 점수 매기고 실험 설계하고 코딩하고 시험 돌리고 시험 돌리면서 결과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시험 돌리고 그다음에 뭐 실험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제 글까지 쓰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논문이 실제로 LLM이 혼자 이 AI 사이언티스트가 생성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논문 자체의 퀄리티에 문제가 없진 않고, 없진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냥 그 이사카나 이하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성한 이 파이프라인도 완벽하지 않고, 논문도 하이 퀄리티라고 할 수 없지만, 약간 이러한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GPT-2에서도 그 제로샷의 캐파빌리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이 AI, 그 리서처로서의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분야가 워낙 방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사랑니 괜찮았는데, 최근에 잠 못 자가지고 혓바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혀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생겨서 지금 말하는 게 좀 불편해서 좀 전달이 또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연락하셔가지고 좀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